이번 책은 김동훈의 브랜드 인문학입니다. 이 책에는 32개의 브랜드가 나오는데요. 그 브랜드를 6개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을 해줬어요.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를 설명할 때요, 시와 함께 그렇게 시작해 주는 게 많았고요.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인용, 특히 들레주의 인용이 참 많았어요. 그리고 그 처음 들어갈 때 그 시들이 아주 괜찮더라고요. 그 시가 참 좋았어요. 자,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. 이 그림이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오디세우스와 사이렌들이거든요. 1891년 작품이요. 이 작품에 지금 그 새 형상을 한 사이렌들, 정말 간절한 얼굴로 오디세우스를 바라보죠. 오디세우스는 지금 돛대에 묶여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이 노잡이들은 귀가 밀랍으로 지금 다 막혀 있고요. 그리고 또 나서 또 헝겊으로 이렇게 꽁꽁 싸 맸어요. 그리고 지금 이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. 여기에서 오디세우스는 그럼 왜 자기는 이렇게 몸에 꽁꽁 묶여 있냐 하면은 자기의 감각을 다 지금 열어놓고 이 사이렌들이 부르는 이 노래, 그 전에 이곳을 통과하고 사이렌들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다 죽음까지 이르렀어요. 그러니까 감각의 최고의 끝이 죽음이었던 거죠.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그 직전까지, 그러나 나는 그걸 뭔지 알아보겠다, 이 호기심, 그걸로 자기는 이렇게 꽁꽁 묶인 채로 그걸 다 느껴보고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감각이 사실상 누구의 전유물이냐면 여기서는 오디세우스의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. 자, 스타벅스의 이 로고에 있는 이 사이렌이 바로 이 사이렌들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너 몸인데, 몸은 이너 몸이었다 하는 것도 있고, 이렇게 새 형상이었다 하는 그러한 설도 있어서, 그럼 스타벅의 집인 이 스타벅스에 갔을 때도 경계 너머까진 가지 말라. 일상을 잊지 말고 귀향하라. 자, 이 스타벅스가 최초의 이 로고는요, 이거였어요. 이 로고요. 그래서 이 3명의 인문학도가 차린 이 스타벅스, 그리고 팔리고 나서 이렇게 로고가 바뀌었지만, 근데 이 멜빌에 나오는 이 모비딕에 나오는 이 스타벅이 1등 항해사거든요. 근데 그 긴 책 속에서요, 스타벅이 커피를 좋아했다거나 어떤 커피와 관련된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. 그러나 이 책 속에서 스타벅은 1등 항해사였고 아주 많은 갈등을 해요. 충분히 얻은 이 고래의 기름을 가지고 귀향을 하고 싶은데 에이하브의 그 야망, 그 끝까지 가고 싶어하는 이 에이하브를 이 1등 항해사로서도 자기가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갈등이 아주 많이 나와요. 책 속에서요. 그러한 장치, 그러나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너의 감각을 다 열어주더라도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지 말라. 그 경고요. 그걸 가지고 스타벅스가 우리한테 그 스토리를 팔았던 거죠. 그래서 이 스토리의 중요성, 여기서요, 우리가 오디세이아 그 책에서도 그렇고, 그 그리스 로마 유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항아리 그 조각 하나에도 신화의 그림들이 들어있고, 어디에나 스토리가 정말 빠지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의 스토리의 중시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, 그리고 지금 정말 이 감각이 사실상 이 지배층의 전유물 이런 거였어.
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근데 그런 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. 샤넬에서 나오거든요. 샤넬은 고아원에서 컸어요. 그래서 샤넬이 고아원에서 컸었는데 자기의 그 애인이 죽었을 때, 사별했을 때요. 애인과 사별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감각이 살아났냐면요. 후각이요. 그래서 샤넬은 사실상 자기가 수도원의 그 고아원에서 컸다는 건 숨기고 싶은 과거였거든요. 그런데 자기가 가장 절망한 그 순간에 그 냄새, 수도원의 그 정원에 만발했던 그 꽃향기, 그 다음에 그때 그, 그 살맛반 그 시트가 마르면서 내던 그 달콤한 냄새,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감각을 깨운 거죠. 그런데 그때 그 감각을 깨운 그 향에 대한 것도요. 사실상 그 소수 권력이 감각을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대요.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감각이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요. 그 다음에는 중세에는 그것이 육신의 쾌락에 빠지게 한다는 이유로 권력 집단은 자신들만 그 감각을 충족시켰대요.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제사를 드렸었는데요. 그때도 그 갖가지 그 향수, 그거는 그 제사장들의 몸이나 옷에만 뿌렸대요.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감각이 그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죠. 그래서 그 발향인 우리한테는 불가능했었어요. 문양만 가능했고요. 그래서 이 향수가요, 그 연기를 통하여라는 그러한 그 라틴어의 결합어래요. 그래서 그 연기, 그 푸모스, 그 다음에 통하여 그 퍼, 이렇게요. 이걸 읽으면서요. 그럼 나도 이렇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감각을 닫고 살았던 게 어떤 그러한 알고 보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제재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이때 원래 향수라는 게 권력이 이렇게 권력이 독점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십자군 전쟁으로 동양에서 그 여러 가지 향료가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서도 그때도 그 귀족들의 몫이었고요. 그 다음에는 그 18세기에 파리의 그 악취를 제거할 그 위생적 목적으로 사용했고요. 그리고 19세기 후반에야 일반인들한테 보급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 샤넬의 역할이 큰데 샤넬은 어떤 걸 성공하냐면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루의 사양이나 그 고려의 용연향이 그 촉매제 역할을 했었잖아요. 근데 알데히드 이 증강 효과를 성공한 거예요. 이 과학적 성공이죠. 그 알데히드 증강 효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딸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렸을 때 그 딸기 향이 확 살아나는 거, 그리고 오렌지 껍질을 살짝 벗겼을 때 그 촉매제예요. 그거를 과학적으로 성공함으로써 드디어 대중화가 시작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감각까지도 우리가 닫고 살아야 했던 데는 이렇게 긴 역사에 뭐가 있구나.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뭐 어떤 취향이나 이런 자유, 내가 갖고 있는 취향이라고 해서 내가 그러한 자유가 없었다면 나도 누릴 수가 없었겠구나. 그래서 이 선택의 취향,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, 주체성,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브랜드를 읽으면서요. 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이 사람들의 그 숨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 감각을 깨우는 거 이게 정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였었구나. 그거를 저는 또 배울 수가 있었어요. 그 다음에요.
우리가 구두 재화공 이야기하면 저는 구두 재화공들이 그렇게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이러는지를 몰랐었는데요. 그 부분 설명하는데 되게 괜찮았어요. 어떤 구두제 그거가 나왔었냐면은 페라가모? 이 페라가모를 설명할 때 이 부속 품위기를 저항하고 인간의 지문을 고집하다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구두공들이 되게 많이 출연하잖아요. 근데 이 구두공들이요, 사실상 그때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누렸었냐면은, 그러니까 일종의 일단 돈이 있었으니까, 어떤 돈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, 일단 이 사람들은요,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어주는 소년들을 데리고 있었대요. 거기다가 그 마을의 지식인, 교육자, 이런 대변자 역할을 했고요. 그래서 그 페라가모가 그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칸 필름 컴퍼니하고 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이 유명인들의 이 구두를 제작하고 여기 마릴린 먼로부터 그 다음에 어드리 헵번 이렇게 소피아 로렌. 그런데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었냐면 그 개인의 지문을 남기는 거. 그러니까 어떤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거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 피렌체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서 망했을 때 다시 천막을 치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그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의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사실상 브랜드를 사는 게 이렇게 마인드를 사는 거구나.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하나 살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주체성과 그 브랜드에 대한 정신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더라도 마지막에 그 살아남는 건 브랜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구나. 그런 걸 여기서도 또 한 번 느꼈어요. 자, 그래서 이 페라가모의 이 정신, 이게 전 좋았고요. 그리고 그 다음 그 알렉산더 맥퀸, 이 갑갑한 현실 너머로 비상하라. 이 맥퀸에 대한 설명이 전 또 괜찮았어요. 맥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보이는 걸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거.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할까? 그거를 그 비극 속에서 어떤 탄생을 하는 그 카타르시스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봤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거. 그러한 그 맥퀸의 설명, 그 부분이 되게 생각에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자,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을 한번 보면요. 자, 이게 바로 그 야만적 아름다움, 그 다음에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의 그 새에서 영감받은 그 컬렉션이거든요. 그래서 맥퀸이 주고자 하는 이 그 현실을 넘어선 거, 자신의 그 지역 너머의 상상력을 봐라. 그렇게 주는 메시지. 그러한 것에서 저는 여기서 그 브랜드가 주는 이 힘, 이거를 한번 또 볼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나서 그 랑방 또 설명할 때요. 랑방은 원래 모자 디자이너였더라고요. 그런데 그 랑방이 어떻게 설명하냐? 랑방은 어리고 약한 자아를 자기 실현의 길로 이끌다.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랑방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데메테르 여기거든요.
마마걸. 자,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한 이 원피스예요. 자기 딸과 함께 크죠. 근데 요 설명이 전 마음에 들었어요.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페르세포네, 그러니까 페르세포네는 엄마의 그걸 뛰어넘지 못하죠. 그걸 나쁜 뜻이고 이런 뭐 어떤 좋은 뜻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설명하는 방식이요.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이 페르세포네 요 그림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전능한 여신 데메테르는 딸에게 사랑이자 증오의 대상이다. 페르세포네는 엄마 곁에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드러내도 별 볼 일 없어 보인다. 이렇게 접근해서 설명해 줬는데 그 부분이 그 신화를 이해하는 그 시각을 다르게 한번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참 괜찮았어요. 이게 신화를 이 작가가 신화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신화를 곁들여서 설명하는데 확 끌려들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. 그 신화 설명하는데 그 또 다른 그 뭐냐면은 메두사 그 베르사체 그쪽 부분 설명도 있었는데 거기서 부분도 참 재밌었어요. 그래서 이 화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그 힘이 있어요.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브랜드를 설명하는지 또 브랜드가 주는 그 힘이 아 이렇게 큰 거였었구나. 그러나 나는 내가 이 브랜드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취향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감각을 살릴 때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구나. 이러한 거를 깊이 느껴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은 그런 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.